영등포고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 세계는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의 배경은 20세기 초 유럽이고요. 아무래도 패전국 독일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파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둬야 할 키워드들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체제, 국제연맹, 워싱턴 회의, 민주공화정과 신생 독립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과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와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패전국 독일은 전쟁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렀을까요? 자, 앞서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독일이 통일했을 때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관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관식을 했던 그곳 베르사유 궁전에서 또다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베르사유 궁전의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비밀의 방이래요. 네, 거울의 방입니다. 자, 이때 당시 승전국 중에 한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후 세계는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평화원칙 14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3.1운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 살펴볼게요. 비밀 외교를 폐지한다. 즉, 자기들끼리 몰래 이익을 위한 비밀 외교는 갖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식민지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 즉 민족 자결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3.1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민족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패전국들의 식민지만이 독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상실한 지역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고 러시아는 중간에 이탈한 나라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만 독립할 수 있었고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당시 우리나라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3.1운동을 해도 독립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실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사르하루에 있는 탄광지대의 절대적 소유권과 독점 채굴권을 프랑스에게 넘긴다.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가 연합군의 주요 국가에게 넘긴다. 독일은 동맹국가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원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의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즉, 독일이 갖고 있던 모든 이익이 되는 권리를 빼앗아서 빈털터리로 만들자라는 게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윌슨이 이 14개조 원칙 마지막에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단체 국제연맹이 이때 창설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엔이라고 하죠. 그 유엔의
원래 이전에 그 전신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쟁을 위한 군비를 축소시키자, 그리고 각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해주자,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14개조 원칙에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했던 장본인인 미국이 불참을 하고요. 당시 패전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독일과 소련을 배제시켰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죠.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해서 유엔에서는 바로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국제연맹의 한계를 뼈저리게 겪고 나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이외에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조약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승전국이라는 것을 믿고 기세등등 팽창하니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열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력 함대를 제한하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을 회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카르노 조약은 독일을 국제연맹에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제적인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합의합니다. 켈로그 브리앙 조약 역시도 전쟁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삼지 말자라고 맺지만 이후에 독일은 또다시 국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도스안과 영안은 아니에요. 바로 독일이 지금 200억 마르크의 배상금이 있는데 이 배상금 부담을 경감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런던 회의 같은 경우도 해군의 군비를 축소시키자. 즉 이러한 내용들 전부 우리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들이 평화를 유지하자, 조심하자라는 이러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배상금인데 원래 처음에 여기 보시면 배상금 총액이 1320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 지금 가뜩이나 전쟁을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를 점점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게 되고요. 마지막에 30억 마르크까지 줄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은 많았고 전쟁 복구도 힘들었고 또 이때쯤에 경제 공황까지 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독일이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시 제정, 즉 황제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제국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이 나라들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독일에 등장하게 된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뭐 지금 날의 이런 헌법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 헌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뭐 의원 내각제, 뭐 민주주의, 여성의 참정권 인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8시간 노동, 공공보험 확대 등과 같이 오늘날 흔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바이마르 헌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당시 군인으로서 전쟁 기여도가 높았던 남성의 선거권이 모두 인정되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4차 1918년 전쟁 이후에 21세의 남성이 모두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죠. 물론 여성도 투표권을 이때 갖긴 하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여성이 이제 21세 동등하게
보통 선거를 할 수 있었던, 평등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건 1928년 이후이다 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1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을 때 그 영향으로 남성들 대신 공장에 나가 전쟁 물자를 공급했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투표권을 위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뉴질랜드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된 이후로 이제 48년에 처음 선거를 하죠. 그래서 이 48년 이후로 우리나라도 쭉 이제 보통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성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영화 서프레제트에 대한 간단한 영상 신청하면서, 자, 그럼 이어서 전쟁 기간 1900 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근대화 운동했던 것 같이 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중국 5.4 운동까지 살펴봤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반영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살펴볼 거고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특히 서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민족주의 운동들이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5.4 운동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아마 이미 배운 순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장제스, 그 다음에 천두슈,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원과 장제스는 국민당이고요. 천두슈와 마오쩌둥은 공산당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의 공산당 하면 마오쩌둥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공산당이 처음 창설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천두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전에 배웠던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되겠습니다.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는 건 그 이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만,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본토, 사이가 되게 안 좋다라고들 많이 여기는데 이들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힘을 합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산당과 국민당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긴 하지만 당시 중국에 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중국의 위안스카이 이후로 정권을 장악한 군벌, 그리고 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 군벌과 외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이를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공합작을 해서 국민국가를 형성하자, 군부 아니다, 국민국가를 만들자라는 국민혁명을 외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순원이 사망하게 되면서 장제스가 이제 권력을 받게 되고, 장제스는 군벌을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진출해서 군벌을 타도하자라는 군벌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광저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도 베이징, 왜냐하면 베이징이 수도였고 여기가 군부 정권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이제 북벌을 통해서 군벌을 타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보이는 주황색 이름들이 바로 군벌 세력들이에요. 이들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제스가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순원 같은 경우는 공산당과 손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손을 잡고 있었던 공산당을 이 4.12 쿠데타 사건으로 공산당을 토벌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갈라지게 되고요. 당시 아무래도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국민당이기 때문에 공산당 같은 경우는 쫓겨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홍구는 이러한 국민당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시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공산당이 쫓겨나던 그 시기를 공산당의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힘을 얻게 된 것도 이 공산당 대장정 때다라고 보시면 되어요. 자, 공산당 대장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들을 타고 다니면서 국민당을 피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을 이제 대장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 10만여 명이 처음에 출발했는데 고작 살아남은 사람은 8천여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국민당을 피해 공산당이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훗날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게 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거 많이 숙청을 해요. 근데 그 숙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이렇게 힘들게 대장정을 하던 사람은 죽이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장정이 정말 고난스러운 행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인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제1차 세계대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인 이유는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인들 역시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렇게 세계대전이 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 인도인에게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영국이 약속을 하면서 꽤 많은 인도인들이 명분도 없이 영국을 돕기 위해서 유럽의 전쟁에 참전하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터번을 쓰고 있는 사람, 이들이 이제 인도 계열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 아프리카인들 역시도 아마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분도 없이 자신의 나라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영국은 오히려 롤렛법, 여기 내가 룰이라고 써놨는데 룰이 아니라 롤럿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롤럿, 선생님이 배울 때 롤레트라고 배웠었는데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만든 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치안유지법 같은 건데, 내용이 바로 인도 총독은 인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국인에 대해서 이런 테러 활동도 하고 막 이랬다라고 해요. 이러자 자기들이 해방시켜주면 될 것을 독립시켜주기는 싫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러한 민족운동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롤럿법에 저항해서 등장한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바로 간디죠. 간디는 이러한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영국 상품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납세를 내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운동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소금 행진 나오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이 소금법을 제정해서 인도에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자기들이 통제하고 영국산 소금에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직접 소금을 만들어 영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라는 납세 거부를 하게 되고요. 전통적인 염전이 있는 바닷가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행진이라는 것은 소금이 있는 염전까지 약 320km를 이렇게 맨발로 행진을 하면서 약 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해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소금은. 영국이 독점하는 건 인도인의 생명을 빼앗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영국은 결국엔 이들
가담한 사람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게 되고요. 가정용 소금은 생산 허용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 행진은 바로 독립투쟁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으로서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고, 특히 이 운동이 주목할 점은 바로 비폭력적이었다라는 거, 폭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특이할 만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간디의 이러한 비폭력적인 행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던 세력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네루라는 사람이에요. 네루는 간디와 다르게 무력으로 영국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도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해서 영국과 충돌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인도의 각주 자치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특히 이 네루라는 사람은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에서 그 책이 감옥에 있을 때 딸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딸에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3.1운동을 극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사료를 찾았는데 사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 할 때 이 사람의 사료가 종종 나오거든요. 한국사 책에. 네, 우리 학교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인데, 여러분들은 베트남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르나요? 베트남의 수도? 떠오르나요? 어떤 도시들이 있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베트남은 이렇게 생겼어요. 베트남의 수도 어디일까요? 선생님은 사실 베트남의 수도가 여긴 줄 알았는데 베트남의 수도는 여기예요. 하노이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근데 하노이만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호치민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호치민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여기 지폐에도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서 박헌영과 함께 코민테른에 참전한 이 나라의 사회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역시도 베트남에게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 독립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어기게 되죠. 그러자 호치민이 인도차이나 반도, 이 베트남이 있는 이 반도가 인도차이나 반도거든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프랑스와의 또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곳, 사람 이름을 딴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승만리라는 도시가 있는 곳과 유사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국민당이라는 당을 이끌면서 네덜란드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은 이전에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나 완전한 독립이 된 건 아니라서 완전한 독립 요구를 위해서 계속 힘썼으며,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군주 국가였는데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입헌 군주제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처리 얘기를 할 때 재정이 붕괴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공화국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재정을 붕괴하고 공화국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와 종교, 즉 이슬람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로마자를 도입하여서 터키어를 쉽게 표기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근대적인 교육제도, 여성의 참정권 인정을 하는 등 이 터키를 좀 더 근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아타튀르크, 즉 터키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인이다 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 그때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아서 분할 통치 받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영국의 보호령을 계속 받다가 이제 레자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자르 왕조가 무너지고 팔라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 왕조 체제가 쭉 유지되다가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세워졌다라고 해요. 이란 같은 나라는 사실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여성들의 그런 인권도 높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러한 혁명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낮아지고 얼굴도 막 가려야 되고 그러한 현실이 지금의 이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고 대규모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독립국가를 인정받게 되고 훗날 이제 32년 정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20세기 초 중반이 되면은 각각의 독립국가가 되어가는 아시아의 나라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 지역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선생님이 이 PPT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13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군에 총 맞고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이팔 분쟁이라는 것이 이제 뉴스 기사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21세기 현재까지 이 지역을 두고 다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분쟁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자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인들의 협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외교관 맥마흔이 아랍인의 지도자 후사인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도와준 대가로 아랍 민족의 독립과 국가 건설을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열강들은 이렇게 약속만 하지 지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아덴과 시리아 서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아랍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영국이 약속을 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1차 세계대전 중에 또 영국의 외무장관이 유태인 금융자산가에게 전쟁 자금을 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벨푸어 선언으로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라며 팔레스타인 이주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이곳에 천년 넘게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이 강대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랍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결국에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둘 다를 약속하면서 이것이 바로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스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바로 이 갈등의 시작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자, 이집트 같은 경우도 당시 영국의 보호국에 있었잖아요. 수에즈 운하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전쟁 참전의 대가로 독립을 약속하지만 결국에 이를 또 어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수에즈 운하 관리권만 영국이 갖게 되고 이거 오타네요. 이집트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권은 훗날 한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봐주시겠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운동이 지속이 되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1960년대가 돼서야 겨우 식민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늦게
해방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후 세계의 모습을 보았는데 유럽은 이제 전후 세계에서 자신들이 이제 황폐화된 유럽의 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전쟁이 도와주면 독립시켜주겠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도와줬더니 이를 약속을 어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전후 세계의 전후 처리와 세계 정세의 변화 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도 안 돼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라는 점 우리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